비고 안은 이미 전장이었다. 돌벽이 울리고 검기가 서로를 긁어댔다. 어둠 속에서 숨 끊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수혁은 쓰러진 석주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골랐다.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다. 일이 커졌군. 그는 검을 다시 쥐었다. 그때 통로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골륜 도복. 어깨와 복부에 깊은 자창을 입은 노인이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 전수혁이 눈을 좁혔다. 도사님. 그는 달려가 몸을 받쳤다. 골륜의 초절정 고수 도연청이었다. 노인이 피를 토하면서도 입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올렸다. 자네라면 살아있을 줄 알았네.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네. 도연청이 천천히 품을 더듬었다. 낡고 평범한 검과 핏자국이 선명한 서찰 하나를 꺼냈다. 노인은 그것을 전수혁의 손에 밀어 넣었다. 이미 조카들을 골륜의 제자로 받아준다는 약조를 받고 비고까지 들어온 터였다. 전수혁이 냉정하게 덧붙였다. 이미 약속은 하셨을 텐데요. 아이들을 골륜의 제자로 받아주는 대가로 온 겁니다. 반드시 지키십시오. 도연청이 흐릿해지는 눈으로 전수혁의 손을 꽉 쥐었다. 잊지 않았네. 내 제자 진목에게 검과 이 서찰을 전하게. 그러면 자네 아이들도 무사할 것이야. 하지만 명심하게. 이제 아무도 믿지 말게. 그래서 자네에게 맡기는 걸세. 말을 마친 도연청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전수혁은 검과 서찰을 품 깊숙이 갈무리했다. 그 순간 위쪽 통로에서 외침이 터졌다. 검을 가진 놈이다. 저 놈을 잡아라. 전수혁이 고개를 들었다. 늦었다. 이미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그는 낡은 검자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 부탁 하나가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을 끝까지 끌고 갈 것임을 직감했다. 전수혁은 젖은 흙바닥을 팍 차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밤숲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발밑에 흙이 축축하게 꺼졌다. 돌기둥 사이에서 두 사람이 뛰어나왔다. 구태범과 늙은 낭인 윤서목이었다. 셋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 설명할 시간은 없었다. 윤서목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위쪽은 막혔다. 정파랑 사파가 뒤엉켰어. 구태범이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마교 놈들도 들어왔다. 전수혁이 짧게 말했다. 아래로 빠진다. 위쪽에서 돌이 굴러떨어지고 누군가 외쳤다. 불빛이다. 아래 통로다. 윤서목이 이를 드러내며 검을 뽑아들었다. 시간 없다. 난 여기 남겠다. 전수혁이 돌아보며 헛소리 말라고 일깔했다. 윤서목이 피식 웃었다. 대가는 이미 받았네. 도사 양반이 돈 줬잖아. 자네한테 빚진 것도 있고. 전수혁이 다가섰지만 윤서목은 고개를 저었다. 셋 다 잡히면 그건 멍청한 짓이라며 선을 그었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때 구태범이 전수혁의 어깨를 잡았다. 아이를 생각해. 그 한마디에 전수혁의 표정이 굳었다. 윤서목이 씩 웃으며 거들었다. 그래. 그 애들 보려면 살아야지. 나 죽기 전에 자네 도망치는 꼴 한 번은 봐야지. 발에 불나게 뛰어보게. 자네 신법 하나는 인정하니까. 살아서 보자, 전수혁. 윤서목은 검을 어깨에 걸친 채 위쪽 통로로 걸어 올라갔다. 전수혁이 잠시 멈춰 서 있자 구태범이 거칠게 밀쳤다. 어서 가. 둘은 아래 통로로 달렸다. 뒤쪽에서 쇳소리와 함께 누군가 막으라는 외침이 터졌다. 검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전수혁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 손에 쥔 검이 묵직했다. 통로가 갈라지는 곳에서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오른쪽으로 꺾었다. 구태범이 숨을 몰아쉬며 왜 그쪽이냐고 물었다. 바람. 위에서 내려온다. 출구 있다. 그렇게 둘은 비고 밖으로 터져나왔다. 밤숲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발밑에 흙이 축축하게 꺼졌다. 구태범이 앞장서며 속도를 높였다. 위쪽이다. 이 능선을 타면 추격 따돌리기 쉽다. 그가 재촉했다. 전수혁은 말없이 그를 따라붙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옆구리에 상처가 걸음마다 욱신거렸다. 구태범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말했다. 이 근처 지리는 내가 빠삭하다. 조금만 더 가면 절벽이 나와. 거기서 방향 틀면 놈들 완전히 따돌린다. 전수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더 깊은 숲으로 파고들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 돌이 굴러떨어졌다. 잠시 뒤 숲이 끊기며 앞이 탁 트였다. 달빛 아래 절벽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래는 보이지도 않는 어둠뿐이었다. 구태범이 멈춰서며 여기라고 말했다. 전수혁도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이었다. 금속이 번뜩였다. 구태범의 검이 그대로 전수혁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짧고 깊었다. 숨이 멎었다. 전수혁의 몸이 굳었다. 한 박자 늦게 통증이 밀려왔다. 뜨거운 피가 배어나왔다. 구태범이 이를 악물었다. 미안하다. 그의 손이 검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전수혁이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둘이 그대로 뒤엉켰다. 검이 옆구리에서 비틀리며 피가 튀었다. 구태범이 손을 뻗어 전수혁의 품속에 있는 검을 낚아채려 했다. 그거 내놔. 그가 소리쳤다. 전수혁이 팔을 틀어 막았다. 둘이 절벽 끝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발밑에 흙이 무너지고 돌이 굴러떨어졌다. 구태범이 이를 악물고 힘을 주며 외쳤다. 이거 놓으라고. 전수혁이 낮게 숨을 내뱉었다. 내가 먼저 놔라. 구태범이 갑자기 어깨로 밀어붙였다. 전수혁의 발이 허공을 밟았다. 순간 중심이 무너졌고 몸이 뒤로 기울었다. 구태범이 그 틈에 검을 잡아당겨 칼날을 뽑아냈다. 피가 쏟아졌다. 구태범이 그대로 전수혁을 밀어냈다. 살아야 해서 그런다. 짧은 말이었다. 전수혁의 몸이 절벽 밖으로 밀려났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 순간 손에 걸린 것이 있었다. 검의 자루 끝에 박힌 보석이었다. 전수혁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구태범의 얼굴이 위에서 멀어졌다. 달빛이 꺼지고 바람이 귀를 찢었다. 충격이 전부를 삼켰다. 어둠 속에서 감각이 깨어났다. 전수혁은 마지막 기억을 떠올렸다. 절벽 추락 어둠. 그리고 그 뒤는 비어 있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밤이 몇 번은 지나간 뒤였다. 몸이 땅에 닿아 있었고 주변엔 말라붙은 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전수혁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숨이 제대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멍하니 누워있다가 손을 들어 옆구리를 짚었다. 상처가 봉합돼 있었다. 억지로 꿰맨 느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붙어올라온 느낌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혈맥이 어디서 꼬였는지, 어떻게 풀렸는지, 어떤 흐름이 새로 잡혔는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이나 지난 건가. 목이 말랐다. 몸도 굳어 있었다. 하지만 죽을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번은 버텼다. 다리도 허리도. 전수혁이 한번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살아는 있군. 그는 허리춤을 더듬어 영단이 들어있는 옥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새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하나를 꺼내 삼켰다. 약기가 퍼졌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만 흘러갔다. 막힌 혈맥을 정리하고 남은 상처를 눌러 붙였다. 전수혁이 눈을 떴다. 움직일만 하군. 숨이 한결 편해졌다. 몸의 무게감은 남아있었지만 이동은 가능했다. 그는 병을 다시 품에 넣었다. 이제 2알 남았나? 전수혁은 다시 비고 근처까지 돌아왔다. 전투가 끝난 지 꽤 지난 모양이었다. 돌바닥에 말라붙은 피 부서진 병장기 뒤집힌 등불. 사람은 없었다. 전수혁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을 살피고 주변 지형을 훑으며 감각을 곤두세웠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셋이었다. 젠장 이미 다 털어갔다니까. 뭐라도 남은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순헛걸음이네. 재수 없는 도사놈들. 근데 그 검은 진짜 아깝지 않냐? 딱 봐도 돈 냄새 풀풀 나던데. 그거 들고 틴낭인 놈은 어디서 찾냐고. 지금 정파놈들부터 사열령까지 눈이 뒤집혀서 그 낭인 놈 찾고 있단 말이야. 전수혁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현상금. 자신이 이미 무림 공적이 되어 수배령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첫 놈이 뒤돌아서는 순간 그의 손이 목줄기를 파고들었다. 짧은 소리와 함께 놈이 무너졌다. 둘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리는 이미 좁혀져 있었다. 칼날이 한번 번뜩였고 숨소리가 끊겼다. 마지막 놈이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지르려 했다. 누구? 전수혁의 손이 놈의 멱살을 잡아당겨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낮게 물었다. 수배령이라고 했나? 그 검은 어디로 갔지? 놈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다. 나도 몰라. 진짜야.
비고 끝나자마자 거미랑 같이 증발했다며 제발 살려줘. 전수혁은 잠시 놈을 내려다보다 손에 힘을 풀었다. 놈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전수혁은 뒤돌아섰다. 예전과 달랐다. 거리 잡는 속도와 발 디디는 타이밍이 몸에 착 달라붙듯 매끄러웠다. 검은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아이들. 추적법과 숨는 법은 가르쳐놨지만 자신이 쫓기는 몸이 된 이상 지금 당장 그들에게 가는 건 오히려 위험을 부르는 길이었다. 내가 가지 않는 게 아이들에겐 더 안전할지도 몰랐다. 그는 품을 더듬어 도연청이 준 서찰을 확인했다.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다. 서찰부터 처리한다. 곤륜의 진목에게 서찰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수였다. 그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독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지켜야 할 얼굴들이 떠올랐다. 제발 무사해라. 제발 버텨줘.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린 전수혁은 더 머물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전투의 흔적을 뒤로하고 전수혁은 곤륜산이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곤륜으로 향하던 길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작은 마을 하나에 들렀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허름한 술집 안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다. 거림표국표도 한중도였다. 전수혁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선 채 전음을 날렸다. 한표두님, 전수혁입니다.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술집 안쪽에서 잔 부딪히던 소리가 멎었다. 한중도가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훑고는 아무 일 없는 듯 밖으로 나왔다. 그는 골목으로 들어서 전수혁과 마주치자 눈을 가늘게 떴다. 살아있었군. 전수혁이 고개를 숙이며 폐를 끼친다고 사과했다. 한중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 성정상 도망칠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 일이 꼬였습니다. 전수혁이 짧게 답하며 품에서 서찰을 꺼냈다. 곤륜의 도연청 진인께서 맡기신 겁니다. 직계 제자 진목에게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한중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도연청의 이름을 듣고 낮게 숨을 내쉬며 서찰을 받아들었다. 전수혁이 덧붙였다.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두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곤륜 제자에게 이곳으로 오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풍사연에 있는 아이들 소식도 알아봐 주십시오. 한중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마. 이틀 그 안에 알아보고 전해주지. 그날 밤 한중도는 전수혁을 표국 뒤편의 안전한 밀실로 안내했다. 전수혁은 그곳에서 이틀을 기다리며 몸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전수혁이 배운 것이라곤 북방 특작부대 시절 익힌 군용 건법과 포법이 전부였다. 그것은 화려한 무공이 아니라 오직 적을 죽이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기술이었다. 그런데 보석의 기운을 흡수한 뒤로 몸의 움직임이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의 흐름이 예리하게 감지되었고 발을 디뎌야 할 길과 적의 빈틈이 눈앞에 선명히 보였다. 몸은 더욱 기민해졌으며 전투에 완벽히 최적화된 감각이 뇌리에 박히듯 전달되었다. 화려한 초식은 없었으나 효율의 극치에 도달한 자신의 변화를 그는 온몸으로 체감했다. 이틀째 밤 문이 열리고 한중도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몹시 좋지 않았다. 전수혁이 먼저 물었다. 아이들은? 한중도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무겁게 입을 뗐다. 풍사연 집은 비어 있었다. 주민말로는 그날 밤 바로 사라졌다더군. 죽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전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갑니다. 곤륜 제자는 내일쯤 도착할 거다. 전수혁이 고개를 저었다. 엇갈려도 됩니다. 오면 전해주십시오. 나는 풍사연으로 간다고. 한중도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알겠다고 답했다. 전수혁은 더 말하지 않고 밀실을 나갔다. 밤은 깊었고 길은 멀었다. 그는 조카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풍사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정신없이 풍사연을 향해 내달렸다. 며칠 뒤 도착한 마을은 이미 폭풍의 눈이었다. 개방의 거지들과 화산, 종남의 도사들, 그리고 남군과 제갈세가의 무사들이 마을 곳곳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다. 전수혁은 숨을 죽인 채 밭길을 돌아 내려오다 장작을 치고 나오던 노인과 마주쳤다. 수혁이? 노인이 그를 알아보고 경악했다. 전수혁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낮게 읊조렸다. 아이들 보러 왔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겁에 질린 눈으로 급히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다. 지금은 가지 마라. 집 근처에 눈이 붙어 있어. 아이들은요? 전수혁의 물음에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숨을 죽였다. 그날 밤 누군가 데려갔다더군. 정문 말고 뒷산 쪽으로 돌아가라. 거긴 아직 감시가 없다.
전수혁은 짧게 목례한 뒤 몸을 돌려 뒷산 방향으로 신형을 날렸다.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문 옆 기둥 그림자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인 채 기회를 엿보았다. 그때 담 너머로 누군가 넘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삐걱이며 문이 열렸다. 쌀집 장씨였다. 그가 방 안을 두리번거릴 때 전수혁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어르신. 장씨가 화들짝 놀라며 자지러졌다. 전수혁은 감정을 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 밤에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아이들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십니까? 장씨는 당황하며 헛기침을 내뱉었다. 아니, 못 봤어. 그날 이후로는 전혀. 숨겨둔 데라도 아십니까? 없어, 그런 건 몰라. 나는 간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좋아. 장씨는 뒤로 물러나더니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전수혁은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다. 문지방에 긁힌 자국, 기둥 밑돌의 위치, 창틀 아래 흙 자국. 그것은 전수혁이 평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은밀한 추적 암호였다. 전수혁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이 남긴 흔적은 명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뒷산. 그는 방향을 읽어냈다. 비록 모든 상황이 불투명하고 곳곳에 감시가 깔려 있었으나 조카들의 생사가 걸린 이상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한편 골목 끝에서 장씨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 집 쪽을 한번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얼마짜린데? 놓치면 바보지. 그는 횃불이 있는 쪽으로 달렸다. 여기다. 봤다. 집이다. 멀리서 소리가 번졌다. 발소리와 철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고 횃불이 어지럽게 움직였다. 전수혁의 눈이 식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을 넘어 뒷산으로 몸을 날렸다. 전수혁이 산등성이를 넘어갈 때쯤 뒤에서 횃불이 번졌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쪽이다. 도망 못 간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화산, 종남, 남궁. 서로 다른 문파 제자들이 한꺼번에 달려오고 있었다. 전수혁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비틀렸다. 다 모였군. 그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능선을 타고 옆으로 꺾으며 흔적을 일부러 남기듯 낙엽을 밟았다. 잠시 뒤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흔적 있다. 이쪽이다. 하지만 곧 다른 쪽에서 외침이 겹쳤다. 아니다. 여기다. 이놈이 흔적을 흩어놨다. 남궁 놈들 비켜라. 화산 내가 길 막고 있잖아. 순식간에 서로가 서로를 막아섰다. 정파 문파들 사이의 이권과 공로 다툼이 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검집이 부딪히고 발이 멈췄다. 전수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산 그늘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그는 한참을 더 이동한 뒤에야 멈췄다. 숨은 이미 안정되어 있었다. 보석을 흡수한 뒤 전보다 훨씬 기민해진 몸은 지친 기색조차 없었다. 눈은 바닥을 훑고 있었다. 아이들이 남긴 표식, 나무 껍질 긁힘, 돌 뒤집힌 방향, 풀 꺾인 각도. 틀림없었다. 그가 북방에서 익힌 생존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그런데 전수혁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 이건 마치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흔적이 지나치게 또렷했다. 지우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누가 봐도 따라오라는 표식이었다. 덫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낮았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전수혁은 다시 움직였다. 산 깊숙이 아이들의 흔적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향했다. 토착한 동굴은 비를 피하는 정도의 얕은 굴이었다. 안쪽 바닥에는 무언가 끌린 흔적이 있었다. 전수혁이 무릎을 낮췄다. 손끝이 바닥을 후었다. 피었다. 이미 굳어 있었다. 조금 더 안쪽에는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의 옷감이었다. 그의 손이 멈췄다. 숨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바닥 한쪽에는 불에 그슬린 종이 조각이 남아있었다. 전수혁은 반쯤 탄 종이 조각을 집어들어 품에 넣었다. 익숙한 배열이었다. 곤륜의 도사 도연청이 건넸던 서찰에 적혀있던 암호와 닮아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이들을 왜 데려갔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노골적으로 흔적을 남겨 자신을 이 깊은 산속으로 끌어들인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 지독한 통증만이 뇌리를 찔렀다. 아무 정보도 없어. 도움을 청해야겠군. 정보를 긁어모으는 데는 귀신 같은 놈인 북방 정보통 마방딸이 떠올랐다. 그라면 이 문자가 어디서 굴러다니는 건지 알 거였다. 전수혁은 방향을 정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돌이 굴러떨어졌다.
거기까지다. 전수혁이 고개를 들었다. 입구에 둘이 서 있었다. 검을 찬 사내와 도끼를 맨 사내였다. 검든 놈이 웃으며 말했다. 철검문 유한검이다. 도끼 든 놈이 코웃음 쳤다. 잔열부 명호. 들어는 봤겠지? 어서 목을 내놓으라고. 오늘은 좋네. 그가 턱으로 전수혁을 가리켰다. 저 목값이 얼만지 아냐? 유한검이 덧붙였다. 살려서 넘기면 더 쳐준다더군. 검은 따로 값붙었고. 명호가 웃었다. 둘 다 챙기면 몇 년은 질펀하게 놀겠네. 서로 견제하듯 눈치를 보고 있었다. 전수혁은 낡은 검을 낮게 들고 호흡을 죽였다. 명호가 먼저 움직였다. 팔방부법의 초식 중 하나인 횡단사나가 낮게 들어왔다. 허리였다. 전수혁이 반 걸음 물러나 피했으나 그 자리엔 이미 유한검이 있었다. 극진검법의 성격이 곧장 파고들었다. 옆구리가 벌어지며 피가 터졌다. 전수혁이 몸을 틀어 바위 쪽으로 빠졌다. 도끼가 옆에서 날아오고 검이 곧장 뒤를 쫓았다. 틈이 없었다. 전수혁의 허벅지가 베이고 어깨가 긁혔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명호의 도끼가 머리 위에서 쏟아졌고 유한검은 그림자처럼 바닥을 긁으며 파고들었다. 정면을 막으면 옆에서 베고 옆을 피하면 위에서 찍어 눌렀다. 전수혁의 팔이 비명을 질렀다. 쇳소리가 터질 때마다 충격이 척추까지 울렸다. 힘이 빠지고 발이 밀렸다. 유한검의 검끝이 어깨를 뚫고 지나갔다. 피가 튀고 몸이 뒤로 밀려났다. 명호의 도끼와 유한검의 검이 동시에 시야를 덮쳤다. 막을 방도가 없었다. 전수혁이 이를 악물었다. 단전에 남아있던 내공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혈맥이 뒤틀렸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소리가 멀어졌다. 몸이 가벼워졌고 머릿속이 비었다. 보석의 기운이 폭주하며 몸이 먼저 튀어나갔다. 푹방 특작부대 시절의 실전 검법이 폭발했다. 명호의 손목을 스치며 도끼를 쳐낸 전수혁의 검이 그대로 놈의 목을 갈라버렸다. 유한검이 경악하며 물러섰으나 이미 전수혁의 검은 놈의 가슴팍에 박혀 있었다. 뼈에 걸린 칼날을 억지로 밀어넣어 숨통을 끊었다. 전수혁은 멈추지 않았다. 넘어진 적들에게 달려들어 검을 수차례 내려꽂았다. 피 냄새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손이 멈췄을 때 고요만이 남았다. 전수혁은 벽에 기대앉아 거친 숨을 내뱉었다. 가슴 안이 타들어가는 듯 뜨거웠고 신맥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다 천천히 식어갔다. 검이 들어간 각도, 뼈를 긁던 생경한 느낌, 그리고 짧게 끊긴 비명. 방금 전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의 이류 경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지만 찰나의 순간 몸 안의 기운이 폭발하며 경지를 억지로 비틀어 상대를 압살했다. 그것은 무공의 깨달음이 아니었다. 철저히 본능에 지배당한 폭주였고 자신의 의지대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었다. 전수혁이 피 묻은 손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한 거군. 숨이 길게 빠져나왔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전신을 후었다. 그는 피틀거리는 팔로 바닥을 짚고 겨우 일어섰다. 곧바로 단전의 상태를 살폈으나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평소 아끼며 쌓아왔던 내공 중 적어도 3년에서 5년치에 달하는 공력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억지로 끌어올렸던 힘의 값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했다. 전수혁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공이 사라졌군. 그는 잠시 서서 검자루 끝 보석이 박힌 자리를 손으로 눌렀다. 그곳에서 미세하게 맥이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놈 때문이냐? 확신은 없었지만 연관은 분명했다. 하지만 전수혁은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서 움직여야 했다. 그는 죽은 둘의 시신을 뒤져 약포 하나와 수통, 그리고 짧은 단검을 챙겼다. 쓸만한 것은 전부 갈무리한 뒤 피 묻은 검날을 무심하게 닦아내고 다시 손에 쥐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몸은 엉망이고 내공은 바닥났지만 그래도 걸을 수는 있었다.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망가진 육체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는 숲을 향해 무거운 발을 옮겼다. 그리고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수혁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나뭇잎을 거치게 흔드는 소리가 어쩐지 익숙하게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 잊고 있던 북방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곳은 눈 덮인 평원과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부는 북방 전선이었다.
전수혁은 적의 후방을 긁어 보급로를 끊고 연락망을 자르는 특작부대 소속이었다. 전장에서는 정 따위가 설 자리가 없었다. 특작대원들과 함께 사지를 넘나들어도 해가 지면 곁에 있던 전우들은 시체가 되어 눈 아래 묻혔다. 전수혁은 매번 홀로 살아남아 돌아왔다. 때로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때도 있었으나 그는 끝내 숨이 붙은 채 복귀했다. 공을 세운 놈들도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곳이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하나였다. 살아남은 놈. 그게 가장 강한 놈이었다. 전수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거칠던 호흡이 가라앉았다. 그래.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아이들도 찾을 수 있다.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북방 특유의 공기가 느껴졌다. 코끝을 얼리는 차가운 바람과 마을 어귀에서 무언가 태우는 짙은 연기 냄새. 뜨끈한 국물 한 사발이 간절해지는 이 추위가 지옥 같았으면서도 묘하게 정겨웠다. 전수혁은 마을을 피해 지붕 밑과 헛간 그림자를 타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오래된 창고 뒤편에서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 사내가 들어왔다. 북방의 정보통이자 암시장 큰손 마방딸이었다. 사내는 어둠 속에 멈춰 서서 기척을 살폈다. 전수혁은 그림자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살아있었던 건가? 마방딸이 먼저 입을 열자 전수혁이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다. 마방딸의 시선이 전수혁의 꼴을 후었다. 피 칠갑이 된 옷과 굳은 움직임. 그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전수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서로를 보고 서 있었다. 마방딸이 먼저 시선을 떨구며 물었다. 자네에게 더 이상 빚진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왔나? 전수혁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마방딸의 목 왼쪽에 길게 남은 흉터를 가리켰다. 과거 마방딸의 목이 날아갈 뻔한 위기에서 전수혁이 그를 구해줬던 흔적이었다. 전수혁이 낮게 읊조렸다. 나는 자네를 한 번만 구해준 게 아니네. 마방딸은 자기 목의 흉터를 한 번 쓸어내리더니 마른 세수를 하며 얼굴을 문질렀다. 그때가 있었지. 알았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전수혁이 품에서 반쯤 탄 서찰 조각을 내밀었다. 종이를 펼쳐 든 마방딸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참을 읽어 내려가던 그가 물었다. 이건 어디서 난 거냐? 해독 가능한가? 그게 먼저다. 마방딸은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입을 뗐다. 알아는 보겠네만 시간이 좀 필요해. 여기 오래 있지 말고 우리가 아는 그 장소로 갈게. 전수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돌아섰다. 약속 장소인 버려진 객잔 뒤편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담장 너머로 기척이 들리더니 마방딸이 나타났다. 그가 말없이 종이를 내밀었고 전수혁이 그것을 받았다. 이거 쉽지 않아. 마방딸이 종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문장은 읽히는데 배열이 이상해. 군에서 쓰던 암호랑 좀 닮았어. 그대로는 아니고 무언가 교묘하게 섞인 느낌이야. 개인이 만든 것 같나? 아니. 이건 혼자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여럿이 아주 오랜 시간 굴린 냄새가 나네. 이 정도면 글자 해석보다 누가 이 암호를 쓰는지 찾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전수혁이 짧게 물었다. 더 알아볼 수 있겠나? 조금 더 뒤져보긴 하겠네만 큰 기대는 하지 마. 마방딸이 전수혁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 곤륜. 하필 거기냐. 마방딸은 낮게 숨을 내쉬더니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단서가 더 나오면 어디로 보내지? 거림표국 한중도 표두에게 보내게. 마방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전수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방딸이 사라지자 그 또한 바로 몸을 움직였다. 목적지는 곤륜이었다. 어느 비밀 객잔, 청의회의 비밀 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처마 밑 등불이 낮게 흔들리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모인 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고 방 안의 공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종남의 노인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곤륜의 도연청 진인이 비고에 들어갔다가 중태에 빠졌다는군. 화산의 검객이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중태라.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나왔다더군. 회복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야. 남궁의 장년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물었다. 마지막 연락은 없었나? 종남 노인이 짧게 답했다. 이상하다는 말뿐이었다고 하더군.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제갈가의 책사가 부채를 접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연청 진인이 그런 말을 남기고 쓰러졌다면 단순한 사고는 아니겠지.
비구 안에서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본 게 분명해. 화산 검객이 고개를 피스듬히 기울였다. 그 자가 검을 맡겼다던 낭인은 찾았나? 남궁의 장년이 고개를 저었다.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문도 있고. 죽었겠군. 아직 모른다. 제갈과 책사가 말을 보탰다. 그 낭인이 살아있다면 진인의 마지막 판단과 그가 본 진실을 아는 유일한 인물일지도 몰라. 종남 노인이 차갑게 단언했다. 찾아야겠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화산 검객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이미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겠지. 우리뿐만 아니라 마교 놈들까지 움직였다는 소문이 있어. 등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남궁의 장년이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 그 검을 찾아야 하네. 자네들도 눈치챘겠지만 그건 단순한 명검이 아니야. 과거 무림을 피로 씻었던 그자의 검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 말에 장내에 서늘한 한기가 돌았다. 제갈가의 책사가 부채 끝으로 턱을 괴며 거들었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든 전 무림이 다시 피바람에 휘말릴 물건이지. 사파나 마교 놈들이 쥐게 된다면 우리 명문정파들의 명줄이 끊길 수도 있네. 아니, 우리 중 누군가가 갖게 되더라도 세력의 균형이 무너져 내분이 터지겠지. 남궁의 장년이 눈을 번뜩이며 결론을 내렸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무림의 안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네. 회의는 그 위험한 결의를 끝으로 무겁게 멈췄다. 같은 시각 다른 어두운 방 안. 탁자 위에는 각 문파에서 날아온 서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한 사내가 서찰 더미를 후으며 입을 뗐다. 소문은 충분히 퍼졌다. 검도 낭인도. 맞은편에 앉은 인물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명문정파 쪽이 가만히 있진 않겠지. 자존심 강한 놈들이니. 그래야지. 그래야 판이 커지니까. 그는 서찰 하나를 천천히 접으며 덧붙였다. 그 낭인 전수역, 북방 최전방 특작부대에서 끝까지 버틴 놈이라더군. 옆에 있던 자가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아직 안 죽었겠네. 끈질긴 놈일 테니. 그래야 한다. 살아있어야 우리가 짜놓은 길을 따라 움직일 테니까. 잠시 기괴한 침묵이 방을 채웠다. 사내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황보세가의 황보진을 그쪽으로 흘려보냈으니 지금쯤 마주쳤겠군. 맞은편 인물이 의아한 듯 물었다. 이류 낭인이 황보진을 상대하기엔 퍽잘 텐데 그대로 죽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내가 비릿하게 웃었다. 그래서 하나 보내놨지. 전수역이 한계에 다다를 때쯤 황보진의 힘을 빼놓거나 전수역이 도망칠 틈을 만들어줄 거다. 그놈은 절대로 지금 죽어서는 안 돼. 그는 서찰을 촛불에 태우며 덧붙였다. 그 낭인이 암호문 서찰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의심의 화살은 청유회 쪽으로 조금씩 기울겠지. 스스로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곤륜을 향해 기어가는 꼴이라니. 말을 마친 사내가 태우던 서찰을 바닥에 던졌다. 불꽃이 사그라들며 재가 흩날렸다. 청유회. 그 적폐 놈들을 쓰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수역이 날뛰면 날뛸수록 그놈들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판을 짠 대로 그 낭인이 청유회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이 되어줘야지. 등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다 다시 자리를 잡았다. 잘됐다. 이제 미끼만 물면 된다. 전수역이 곤륜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우리가 설계한 대로 청유회는 무너질 테니까. 한편 전수역은 숲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었다. 숲 전체가 무거운 압력에 눌린 듯 고요했다. 전수역이 살기를 느끼고 걸음을 멈춘 순간 앞쪽 나무 사이에서 사내 셋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운데 선 사내가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웃었다. 도망칠 생각 마라. 그의 눈은 먹잇감을 포착한 짐승처럼 전수역을 꿰뚫었다. 황보세가다. 나는 황보진 황보대주지. 옆에 선 둘이 부채꼴로 퍼졌다. 발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실전에서 단련된 놈들이었다. 황보진이 손을 가볍게 털며 말했다. 가만히 잡혀가면 목숨은 붙여주마. 검을 숨긴 곳만 말해라. 전수역은 대답 대신 검을 고쳐쥐었다. 정적이 짧게 흘렀고 황보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입을 닫는 걸 보니 진짜 어딘가 묻어뒀나 보군. 좋아,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주면 말하게 되겠지. 그 순간 전수역이 먼저 지면을 팍 찼다. 검이 낮게 튀어나갔다. 왼쪽 사내가 급히 물러나며 흙먼지가 터졌다. 그 찰나 전수역의 눈에 놈들의 협공 궤적이 선으로 그려졌다. 보석의 기운이 강제로 개방한 감각이었다.
하나는 팔을 노리고 하나는 다리를 쓸어온다. 전수혁은 그 궤적을 머릿속으로 덧그리며 몸을 비틀었다. 북방에서 익힌 생존 본능의 놈들의 유연한 신법이 기괴하게 뒤섞이며 전수혁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매끄럽게 변했다. 하지만 수적인 열쇠는 명확했다. 황보진의 권이 옆구리에 박혔다. 컥 숨이 터져 나왔다. 뒤에서 놈이 팔을 낚아챘고 다른 놈의 주먹이 앞면을 스쳤다. 입안이 터지며 비릿한 피 맛이 확 퍼졌다. 전수혁은 그 통증마저 감각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놈들이 주먹을 내지르는 각도, 힘을 싣는 발의 모양새를 본능적으로 체화하기 시작했다. 검을 비틀어 찌르자 놈의 팔 하나가 열렸다. 생각보다 잘 버티는군. 그래도 오래 못 간다. 황보진의 조롱 섞인 말에도 전수혁은 피를 삼키며 몰입했다.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졌지만 눈동자만큼은 더욱 또렷해졌다. 놈들이 다시 붙었다. 전수혁은 피하는 대신 검을 버티듯 밀어넣었다. 주먹이 갈비를 쳐 뼈가 울렸지만 그는 그 충격을 이용해 검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칼끝이 놈의 복부를 파고들었다. 비명이 터지는 순간 전수혁은 그 시체를 방패 삼아 황보진의 권기를 막아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방식에 황보진의 눈이 좁아졌다.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군. 황보진이 기를 끌어올리자 권기가 선명한 광채를 띄었다. 전수혁은 숨을 들이켰다. 신맥이 타올랐고 보석과 닿은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권이 떨어지는 순간 전수혁은 맞으면서 파고들었다. 그 찰나 검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아주 희미하게 검날을 따라 얇은 빛이 번졌다. 보석의 힘이 검신으로 전이되며 검기의 전조가 나타난 것이다. 전수혁은 이미 시야가 붉게 물들어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놈들의 움직임을 흡수한 자신의 본능을 믿고 검을 휘둘렀다. 공기가 먼저 갈라졌다. 황보진의 옆구리가 열렸다. 이 힘은 황보진의 권이 전수혁의 어깨를 터뜨렸지만 전수혁은 멈추지 않았다. 한 개 이상의 기운을 짜내자 신맥이 터져나갈 듯 진동했다. 그 다음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검이 내려앉았고 빛이 짧게 번쩍였다. 황보진의 팔이 떨어져 나갔고 권기는 허무하게 흩어졌다. 피가 분수처럼 터지며 황보진의 목이 열렸다. 남은 한 놈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포식자의 눈을 가진 전수혁을 벗어날 순 없었다. 검이 짧게 움직였고 숲은 비로소 정적에 잠겼다. 전수혁은 그대로 서 있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검 끝에서 일렁이던 희미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의 몸은 인형처럼 툭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불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다. 전수혁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부러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켰다. 주변은 처참했다. 흩뿌려진 피와 널브러진 시체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풍경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는 전수혁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한 발 물러서며 손을 비워 보였다. 저기가 없다는 표시였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기 아닙니다. 전수혁의 시선은 이미 날카롭게 사내를 꿰뚫고 있었고 손은 본능적으로 검자루 위에 올라가 있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들을 전부 혼자서 처리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수혁의 짧은 대답에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널브러진 황보진의 시체를 돌아보며 낮게 읊조렸다. 늦었군요. 저자 황보진은 제 동생을 죽인 자였습니다. 정파놈이라 늘 호의가 붙어있어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 홀로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왔건만 결국 제 손이 닿기 전에 끝났군요. 사내는 허리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전수혁에게 내밀었다. 드시지요. 복수를 대신 해주신 셈이니 이 정도는 제 쪽에서 성의를 보여야겠지요. 전수혁은 잠시 사내를 응시하다 병을 받아들었다. 사내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이 근방은 곧 시끄러워질 겁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자리를 뜨십시오. 오늘 일은 서로 모르는 거로 하지요. 사내는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신형을 날려 사라졌다. 전수혁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보석이 박힌 손바닥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는 병을 열어 영약을 삼켰다. 영약의 기운이 단전으로 내려앉았다.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북방에서 익힌 신법을 돌리자 기운이 맥을 따라 돌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흐름이 거듭될수록 찢어졌던 맥이 붓고 갈라졌던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전부 들어왔다. 영약의 힘이 흩어지지 않고 몸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비어있던 단전이 다시 차올랐다. 단순히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응축된 느낌이었다. 전수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손을 쥐었다 펴보니 감각이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신법 때문인가? 잠시 침묵하던 그가 혼잣말을 덧붙였다. 경지를 한번 밟아본 탓일지도. 폭주하며 인류의 힘을 경험했던 그 감각이 육체에 새겨져 있었다. 내공이 빠져나가도 그 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욕망이 잠시 고개를 들었으나 그는 스스로 그 생각을 끊어냈다. 지금은 아니다. 전수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보진의 시신으로 다가갔다. 허리 안쪽을 뒤지자 작은 서찰 하나가 나왔다. 펼쳐진 종이 위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으나 전수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글자 순서, 회계 간격, 그리고 숨겨진 배열의 틀. 곤륜의 도연청 진인이 맡기며 주었던 그 서찰과 같은 방식이었다. 곤륜과 관련된 건가 아니면 검을 쫓는 건가? 답은 아직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자들이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다는 것. 전수혁은 서찰을 접어넣고 짐을 챙겼다. 몸은 회복되었고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어둠을 뚫고 곤륜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며칠 뒤 거림표국 창고 안에는 눅눅한 흙먼지와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한중도가 촛불 아래서 엄하게 봉해진 서찰 하나를 내밀었다. 북방에서 온 거네. 자네가 찾던 그 친구가 보낸 거야. 전수혁은 대답 없이 봉을 뜯어 종이를 펼쳤다. 한중도가 옆에서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읽게. 자네가 떠난 뒤에 마왕달 그자가 직접 써보낸 거네. 전수혁은 소리 없이 서찰을 읽어 내려갔다. 청유회라는 이름이 암암리에 돌고 있다. 정체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구대문파와 오대세가의 인물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이 건을 챙기는 비공식 연결망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비고 1도 그쪽 냄새가 짙게 난다. 곤륜의 도연청 진인 역시 그들에게 이용당하다가 필요 없어지자 천해진 모양새다. 자네 조카들 거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다만 무린맹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검을 자네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을 쫓는 흐름과 아이들의 실종 시기가 기괴할 정도로 겹친다. 결코 우연은 아닐 거다. 더 알게 되면 다시 보내겠다. 전수혁은 서찰을 한 글자씩 씹어 삼키듯 읽은 뒤 천천히 접어 품에 넣었다. 한중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할 셈인가? 전수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고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그는 검자루를 꽉 쥐었다. 곤륜으로 갑니다.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네. 한중도의 묵직한 경고에 전수혁이 짧게 실소를 흘렸다. 저는 늘 죽으러 가는 길만 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지를 넘나들며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남은 손이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라 배웠고 전 매번 그렇게 증명해왔습니다. 전수혁의 눈빛이 북방의 칼바람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가서 누가 끝까지 남는지 똑똑히 보고 오겠습니다. 전수혁은 더 머물지 않고 어둠이 깔린 창고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곤륜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